자유대한민국 소자 뉴스타운을 애청해 주시는 국내 시청자 여러분 및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주 전에 현대사 이야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날씨도 선선해지고 지금 9월 중순이 되는데, 날씨는 선선해지는데 국내 정세는 아주 꽉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나라가 바로 온전히 돼야 될 텐데, 오늘 이야기는 현대사 이야기 중에서 아주 그 핵심 노란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신체제와 중화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거의 유튜브에서 잘 다루지 않은 것인데 대단히 중요한 강의 주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유신체제 때 대학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만 끝나면 대학의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수업은 과점을 내주고 방학으로 들어간 그런 90년대 암울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왜 유신체제를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느냐 해서 젊은 청년이니까 불만이 많았죠.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지나간 시절을 다른 나라, 다른 시스템, 다른 시대 이렇게 저렇게 비교를 하면서 유신체제를 보다도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건 뭐 역사학자로서의 하나의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유신체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유신체제라는 것은 그 불가피하게 근대화의 파이널 코스, 즉 중화공업이라는 그러한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교수가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오원철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화공업, 유신체제는 중화공업이고 중화공업은 유신체제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유신체제가 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체제를 이렇게 만인이 싫어하는 이런 장기 집권 체제를 등장시켰는가 하는 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그 월남전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제1차 경제, 오개정 경제 두 분을 제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겁니다. 60년대 수출, 경공업 위주로 해가지고 수출을 노정했는데, 이것이 이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수출을 하다 보니까, 한 10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이제 덤핑이다 뭐다 하지, 또 후진 국가는 대한민국을 따라서 노동집약적 경공업 수출을 하지 해서 상당히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국제 경상수지 적자가 나오고, 한계가 봉착한 것이고, 수출 위기 같고. 두 번째는 안보 위기입니다.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다. 또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죠. 청와대 기습한 김신조 사건이 터졌죠. 무장공비 침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안보의 위기가 왔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는 69년 3월 달에 삼선을 중임 이상 못했는데, 그 세 번째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는 삼선개헌이 69년 3월 달에 있어가지고 세 번째 대통령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소위 삼선개헌을 했고, 69년도. 그리고 2년 뒤에 세 번째 삼선 출마를 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는데, 호남의 김대중 후보한테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상당히 힘들게 당선됐는데, 내가 이렇게 죽도록 60년대 산업화를 근대화를 위해서 죽도록 일을 했는데, 나의 지지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해서 상당히 이제 국민들에게 좀 섭섭한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고, 또 1970년이죠. 이 전태일 분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노동쟁의가 있으면서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0년 1년 10월 달에 위수령이 선포되었고, 또 그해 12월 달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유신체제와 같이 들어오게 되는 그 중화공업에 대해서는 이제 자본과 기술이 더 필요한데, 그 미국, 일본, 서유럽 이런 나라들이
결사 반대입니다. 이 노동집약지역 경보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신발, 의료품, 가발 이런 거거든요. 그러고 무슨 그런 것인데 그게 돈벌이가 얼마 안 돼요, 수출이. 그런데 특히 그 세계은행, IBRD, 그 다음에 국제통화기금, IMF 이런 그 미국, 일본 소유럽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그 은행들이 강하게 그 중화공업에 한다 그러니까 반대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 한국은 저임금에 이점을 살려서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이나 만들어야지 자본도 많이 들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제철, 자동차 공업에 손대서는 안 된다 하면서 미국, 일본, 서울의 입장을 대변한 겁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듣고 성격이 그렇게 할 인물은 아니죠. 그래? 그럼 우리는 우리식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중화학공업은 전 세계가 반대하고 여야 우리나라 정치인들, 우리나라 무슨 뭐 경제기획원 관료들 모든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 속에서 중화학공업의 추진이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중화학공업의 기반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7년부터 71년도에까지 있었는데 그때의 중화공업에 대한 기반이 일단은 갖춰지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유명한 그 60년대 말부터 생긴 구로공단, 구로공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뭐냐면 옷감, 섬유, 라디오, 스위치, 뭐 전구, 뭐 이런 철물제품으로는 소비재 공산품, 철물제품 또 가장 또 유행인 것이 소위 가발 장사. 미국에 제가 유학했습니다만은 미국의 흑인가라든가 뉴욕 마라탄 그 뒷골목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 쪽 그 위험한 쪽에 가가지고 가발 파는데 그게 처음에는 $20, $30,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인들끼리 경쟁을 하다가 이제 푹 떨어지면서 해서 가발로 한때는 재미를 톡톡히 봤죠. 근데 그것도 10년 장사로 끝이었어요. 하여튼 그런 적이 애환이 있었고. 두 번째로 그 중화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고속도로가 필요했었습니다. 이게 고속도로가 산업의 동맥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64년 소독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보고 충격을 받은 것 중에서 하나가 독일의 그 히틀러가 깔아놓은 독일 고속도로 기차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토반 쫙 가는 거. 그게 180, 200km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속도가. 근데 이거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67년도에 시공을 했고 개통을 3년 뒤에 했죠. 70년대. 그래서 총 비용이 429억 원 들고 총 연장 거리가 428km였는데 어쨌든 간에 조개 이 공사가 완성됐는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경부고속도로 왜 만들었냐 해가지고 아스팔트 길거리에 눕고 그렇게 농성을 부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깔고 나니까 만들고 나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선교사들이라든가 이 100여 년 전에 조선 말기에 그 선교사 그리고 이제 외교관들이 우리나라의 도로를 보고 한탄했다 그래요. 이 튀기고 이 포장도 안 된 도로가 막 이리저리 막히고 막 강물이 떨어지고 막 구덩이가 파이고 해서 도로가 제일 문제라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박정희 대통령이 해결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중화공업의 기반이 된 것이 소위 그 유명한 포항제철의 준공입니다. 이 제철 산업화의 꽃이자 국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철소가 있어야 뭐가 등장한다? 자동차, 조선업, 기계공업이 등장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포항제철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일본과 합작을 했죠.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그 재산 청구권 자금이 투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비가 $3억 이상이 들었고 총 그 일본에서 들어온 자금이 1억 6,800만 달러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항철강공업 기본법이 1970년에 만들어졌고 3년 뒤인 1973년에 3년 만에 완공이 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신규모
엄청난 규모고 신시설, 가장 최신 시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에서 이 포항제철 사장을 박태준 씨를 임명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씨를 얼마나 아꼈냐면, 5.16 쿠데타 때 역부로 박태준을 거사에 뺐다 그럽니다. 왜? 자기가 죽으면 박태준에게 자기 가족들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5.16 한강다리 철거를 넘었을 때, 다리를 넘었을 때 박태준에게 거사에 빠지겠다 그럽니다. 근데 박태준 씨가 일본에서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매일 포항제철 포철 공사를 할 때 영일만 앞바다에서 연설을 하는데, 새벽에 우리는 일본의 배상금으로 이런 포항제철을 짓는데 실패를 하면 우리 모두가 영일만에 빠져 죽어야 한다. 이러한 불태전의 권리를 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공사가 2기, 76년도에는 2기, 그 다음에 3기는 78년, 4기, 83년도 해서 계속 확장공사가 되었는데, 1993년에는 이미 제철 생산량이 세계 2위에 육박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이게 석유화학이 뭐냐면, 연료나 윤활유 외에 연유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만들어진 화학제품입니다. 우리가 잘 마시는 막걸리병, 그러면 화장품이라든가 식기 용기라든가 전화기라든가 이런 청소기의 제품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이런 생활용품 필수품에 석유화학공업 제품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석유화학 제품이요, 이 일상생활이든 회사든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게 바로 석유화학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을 통해서 경공업의 일본 종속을 탈피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규모를 국제 규모로 10만 톤급 공장을 만들고 68년 12월에 기공을 했고, 이 건설 자금은 무려 712억 원으로서 경부고속도로 건설 자금보다도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갔다 하는 점입니다. 또 72년 10월 달에 준공을 했던 것이고, 자금률을 보면은 68년도 14%에 불과했는데 73년도에는 무려 자금률이 55%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60년대에 제가 60년대 지금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였지만, 일본 제품이 일본의 원료라든가 일본 쪽에서 굉장히 원자재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기계 공구가 엄청나게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결국은 일본으로 돈이 빠지게 되는 그런 마이너스 장세였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석유화학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6차 6번째 확장공사를 하게 되고, 울산에 이제 전환이 자동차 조선공업으로 대전환이 이루게 되면서 오늘날의 울산의 거대한 공업단지가 조성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자, 이 중화공업에서 우리가 3인방, 세 사람의 임무를 거론할 수가 있는데, 중화공업의 3히로, 3명의 영웅, 3인방이라 합시다. 근데 첫째로는 박정희, 둘째 그의 비서였던 김정년, 셋째 또 제2비서실 수석이었던 오원철, 이 세 사람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중화공업을 일으키자고 했던 중화공업의 영웅 박정희. 이 중화공업은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외교는 천재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경제학은 물론 제 생각에는 어느 책도 읽지 않은 것 같아요. 경제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이 떨어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분이 이 자료를 좀 보면은, 그래서 만주 일본이 들어가가지고 만주 괴력이라 그러죠. 만주가 성립시킨 만주국을 시찰을 합니다. 어디냐면은 자기 동료들하고
이 만주군관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박정희가. 근데 그 대련, 무순, 봉천, 지금의 심양이죠. 이런 쪽으로 일본이 대륙을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중하공업 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련, 무순, 봉천 이런. 그걸 보고 박정희하고 그의 동료들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야, 이거 일제 이 국력 이거 참 만만치 않구나. 이거 조선하고는 어려움도 없는데 해가지고 혀를 내 둘렀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리고 박정희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사막 시절에 그 일본어도 가르치고 일본 역사를 이 교관들이 가르칠 때 명치유신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치유신, 일본은 명치유신으로 개국 개혁에 성공했는데 대한민국 조선은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도 못하는 이 젊은이의 가슴을 친 것이죠. 그러면서 명치유신을 불허했던 것이고, 아, 우리나라도 한번 명치유신 한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의 꿈은 대한민국을 세컨드 차이나, 세컨드 재팬, 제2의 일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야망에 불탔던 것이죠. 왜 일본이냐? 6.25 전쟁 특수로 해가지고 50년대 말에 50년대 여러분 일본은 대동아 전쟁 때보다도 더한 그 패망한 나라가 완전히 경제가 복구가 돼가지고 30년대 40년대에 대동아 전쟁 시절에 일본보다도 더 잘 사는 국력을 다진 게 6.25 전쟁의 특수 아닙니까? 그걸 보니까 박정희로서는 부러울 수밖에요. 배가 꼬르륵 아픈 게 아니라 이 배가 아픈 건 시기하는 것이죠. 배가 고프다 이야기예요. 나도 그렇게 일본을 그렇게 만들고 싶다 이야기예요. 예?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배가 고프다 이게. 우리도 그래 할 수가 있다 하는 캔두 스피릿을 가진 인물이 바로 박정희였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신 체제, 명치 유신, 그 다음에 일본의 30, 40년대 그리고 일본의 60년대의 성장 모델을 연구를 하면서 한국 조국 근대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다가 1954년에 박정희는 약 6개월 동안 포트실에 미국의 군사학교를 가서 6개월을 체류를 했는데 박정희는 쇼크를 받습니다. 미국 문명에 대해서 경악을 하면서 돌아와서 조국의 참담한 모습에 한탄을 했던 것이죠. 아, 이 나라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중화공업의 2인자 김정년 씨입니다. 상공부 장관을 역임하고 이우락 후임으로 비서실장을 했죠. 최장수 비서실장입니다. 69년부터 78년 동안 거의 9년 동안 비서실장을 했고 이 사람이 김정일 씨가 비서실장 하면서 비서실이 개편이 됩니다. 네 쪽으로 나눴는데 정무 1, 정무 2로 나누고 경제 1, 경제 2 비서실로 나눴는데 여기서 말하는 맨 마지막에 경제 2 비서실이 중화공업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위산업 개발을 주로 한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자, 여기 좀 빠뜨린 게 중화공업이다 하면 말이 그럴듯한데 여기에서는 박정희가 감추던 게 있습니다. 그거는 무기 생산, 방위산업을 만들려 하는데 이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드러운 말로 이제 덮은 게 그 중화공업 개발이다. 그 내부적으로는 국산화, 무기의 국산화를 국군의 현대화라고 해서 방위산업을 개발했다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핵개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정일 비서실장은 서구식 민주주의 아니라 한국적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게 유신체제죠. 거기서 인정을 했던 것이고 국력을 조직화해서 유신 계획을 달성하는데 그까지 박정희를 보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바로 이것은 말하자면 국가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주의. 국가지상주의라는 것하고 다릅니다. 국가주의. 재벌에게 할당된 국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중화공업의 인물이 이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경제수석이었던 경제 제2비서실 수석이었던 오원철 씨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이제 공군에서 또 있었고 중화공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인력을 양성하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핵무기 및 유도탄 개발에도 관여를 하고 국토개발계획 재수립하고 국군 현대화 계획에 직접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계획서를 썼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쓴 게 공업구조 개편론인데 여기에서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딱 드리고 보여주고 브리핑을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 기획단을 만들고 거기에 단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중화학공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중화학공업을 내면에 갖춘 그 유신체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겁니다. 1973년 1월 12일에 박정희 대통령은 소위 그 선언을 하게 되는데, 중화학공업을 가겠다는 선언이에요. 8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 수출을 100억 달러를 하겠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목표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국민 약속을 했죠. 근데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대단히 너무 야망이 크다. 될까?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오은철 수석 비서가 일본이 중화학공업을 통해서 10년 만에 수출 100억 달러, GNP 1000달러를 했습니다 하고 일본이 했던 방식의 데이터를 딱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보고 아, 이거 되네. 일본이 했으면 우리나라가 왜 못하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준 건 뭐예요? 중요한 겁니다. 일본이 할 수 있는데 왜 한국이 못하느냐 이야기예요. 그런 자신감을 심어줬던 인물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말만 하죠.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행복. 예?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예?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험, 예? 전부 다 공짜, 무상 실업수당 뭐 공짜로 해가지고 막 돈이 하늘에 떨어지냐. 이 나라 큰일 났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위로부터의 계획이죠. 중화학공업 추진은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지도자가, 관료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기업들을 움직여가지고 위로부터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화학공업을 하게 되면 공짜가 있습니까? 없죠. 그건 뭐냐? 당분간 선거민주주의를 좀 보류를 하자,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지방선거 해가지고 왜 그래 선거가 많습니까? 근데 이 선거를 했다 해도 훌륭한 사람 뽑는다는 보장이 없죠. 예? 그냥 약속만 합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행복 약속만 하고 퍼주기 약속만 합니다. 이제는 북한까지 퍼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이 나라 참 큰일 났어요. 선거 민주주의를 잠정적인 유보를 하고 선거 비용을 절약을 해가지고 기업과 공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거 민주주의가 아니냐, 독재를 하는 게 아니냐. 언론과 대중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럼 뭐요? 계엄령을 선포한다든가 자연히 뭐요? 이 중앙정보부라든가 군보안사령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청와대 경호실, 방첩부, 사령부 이런 데 권한이 집중되고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유신이라는 이런 그 권위주의 정부, 이제 권위주의적인 독재 시스템 아니고는 중화학공업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하는 점입니다. 국민들에게 투표해가지고 중화학공업 당신들 하려 하면은 그거 하겠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왜? 임금을 억지로 이걸 어느 정도는 국민적인 희생을 통해서 약간 쥐어짜면서 공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12시간 하라 그러는데 그 누가 하느냐 얘기예요. 공부를 예? 공부를 좋아하는 게 아니죠. 억지로 이거 막 말하자면 어떤 학생에게 부모가 몽둥이를 들면서 때리면서 공부를 시킨 그 모습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 자, 좀 더 이야기해보면 하면 그러면 그 중화공업 전략은 무엇이냐? 예. 아까 얘기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1월 달에 중화학 산업화를 선언을 해가지고 80년대 초에는 수출 100억 불,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목표를 하는 중화학 산업화 선언을 했는데 핵심은 뭐냐? 이미 60년대 국제 경쟁력이 약한 경공업 중심으로 하는 수출은 안 된다 이야기죠. 가발장사 이게 끝났습니다. 10년 만에 덤핑해가지고 안 돼요. 가발장사, 신발, 섬유 그 팔아도 그 돈 얼마 안 돼요. 예?
네, 안 되겠다 이게. 그리고 모든 그 원료라든가 이런 기기류 같은 거는 전부 일본에서 수입되는데 일본만 좋아진다. 일본한테 이 대일 무역 적자가 말도 못한다 이게. 죽도록 이래가지고 일본 회사만 배불리게 됐다.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료라든가 기계를 갖다 기계 공구라든가 자체적으로 뭘 생산을 해야 되겠다. 자급자족해야 되겠다. 이거. 원료라든가 기계 이런 공구라든가 이런 제품을. 그래서 중화학공업을 수출 산업으로 중점을 육성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생산 규모를 대화하는 것이죠. 국제 규모로 접근하고 그래서 기업의 수익을 확대하고 지방의 각종 공업단지로 특화시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숙련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하는 점이고 중화학공업이 수출의 주력 부대로 만들어서 80년대에는 수출 비중을 중화학공업이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야심을 세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975년에는 만들어지는 것이 종합무역상사 제도죠. 말하자면 오늘날 그 대기업을 재벌로 키우게 된 근거가 된 것이 종합무역상사 제도입니다. 아마 일본도 이걸 만들었다가 이걸 배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개 전략업종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는데 선택과 집중에 투자입니다. 선택과 집중. 6개 업종. 뭐냐? 6개 업종. 철이죠. 제2제철소. 광양만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전남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천에 석유화학단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온산에 비철금속 단지 만들고, 창원에 그 유명한 기계공업단지를 만들고, 거제도에 조선공업, 조선소 단지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구미에 전자단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와 자본 간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면서 재벌 체제, 오늘날의 그 재벌 체제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재벌 체제는 수출 특혜의 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행에서 빌리는 대부가 15 내지 19%라면은 그보다 한 10% 이상 낮은 7 내지 9%의 은행 대부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저리융자로 한 특혜를 주게 되어서 일단 재벌을 키운 것이죠. 이제 그런데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한두 업종을 이야기하면은 그 거제도에 있는 그 조선업 발전입니다. 예, 조선업. 우리나라는 이 바다의 삼면을 바다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배를 조선업이 발전 진작 되었어야 되죠. 예? 근데 우리나라 유정자들은 조선시대까지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 이 전략적인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예?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지만 결국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지정학적 이점을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을 얼마나 활용시켜서 배를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자, 조선업 발전에서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가지고 조선소를 당신이 하시오 해가지고 이제 유럽 각국에 이제 돈을 얻으러 돌아다니다가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 은행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이제 총 투자액 8천만 원 달러로 해가지고 현대 조선소를 기공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한 3년 만에 해가지고 울산 현대 조선소를 만들었는데 처음 만든 게 이제 유선이죠. 유선이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기름배 아닙니까? 단가선이라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기름을 가득 싣고 한국이라든가 일본에 이렇게 오게 되는 기름을 쓰는 대단히 그 딱이 큰 울산 조선소를 만들었죠. 세계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75년도입니다. 세계 최대의 선박 수리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현대 미포 조선소입니다. 그것도 세계가 깜짝 놀랐고 가만히 보니까 삼성그룹에서 이병철 회장이 보니까 이거 우리도 안 되겠네 해서 삼성 거제 조선소를 갖다가 다른 조선소부터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조선소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우조선소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기업들이, 재벌들이 이제 조선소를 거제도에서 차리게 되는데, 네. 울산에서 이제 거제도로 이제 차리게 되는데, 결과는 뭐냐. 1999년도에는, 선박, 만드는 생산 점유율이 세계시장 33%를 점유하면서, 세계 조선업의 1위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화공업 전략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고비가 있었습니까? 소위 그 73년도에 중동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이 발생하면서 이스라엘한테 얻어터진 중동 국가들이, 이제 여러 나라, 이란, 이라크, 여러 나라들이 있죠. 이라크한테, 이란의 그 공군한테 아주 묵사발 됐지 않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석유값이 인상됩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한 1년 동안에 석유값이 4배로 인상이 됩니다. 4배로. 요새도 석유값 갑자기 올랐지 않습니까? 영문도 모르게. 예? 어디로 석유가 나가버렸는지 퍼졌는지 모르는데, 중동전쟁으로 석유값이 4배 인상이 되면서 난리가 났죠. 그 당시에 석유화학공업 단지도 만들고 석유에 의존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출 감소, 경상수지 적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사람들이 잘리고 실업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초래됐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아파트에 석탄은 안 떼죠. 예? 연탄가스 때문에, 908 연탄가스. 전부 다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에는 보일러, 기름을 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름값이 4배 인상되면 이거 저 아파트 누가 살라 하겠어요? 자, 비상사태가 됐는데, 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중동 선유 산유국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죠. 기름값이 4배가 올랐으니까. 예? 세계 달러는 다 긁어 모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말이죠. 일본의 무역 3사들이 중동에 진출하는 그런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중동에 진출해서 오일 마니를 다시 자기 나라 포켓에 하려는 일본의 무역 3사의 전략이 누구한테 캐치됐습니까? 경제수석 비서실에 있던, 예? 경제2 수석 비서실에 수석으로 있던 오원철 씨한테 그게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다른 나라보다 먼저 중동에 진출해서 부자가 된 오일 마니를 다시 가지고 와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일을 해서, 수주를 받아서 일감으로.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맞네. 중동 오일 마니를 다시 갖고 와야 되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동 진출 전략이 여기서 채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소위 이 공업, 시멘트 공장, 건축,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항만에 대한 어떤 엔지니어, 이런 전문가들을 중동에 파견할 이 작전이 수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건설 시장 붐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정청래 회장이 그 당시 무슨 말 했느냐? 돈을 벌려면 돈이 있는 곳에 가야 된다, 이 얘기죠. 중동이 돈을 벌었죠? 그 중동 시장으로 가야죠. 그래,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죠. 네. 중동 건설 시장을 개척을 하게 되는데, 맨 먼저 투입된 것이 어느 쪽이에요? 건설노무 쪽입니다. 건설노무가 대대적으로 수출이 됐던 겁니다. 왜? 70년대에 오면서 월남전은 73년도에 휴전협정을 내면서 월남 특수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동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해외 건설 지원 방안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으로 지급 보증을 해주고, 또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공동으로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공동 출자 형식으로 해서 중동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 해외건설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5년도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 마련돼요. 해외건설 촉진법. 근데 이건 뭐냐? 해외건설도 촉진할 뿐더러 과당 경쟁을 과당 경쟁하면 결국은 덤핑해가지고 건설 주가를 또 다운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가발 장사하다가 덤핑해가지고 한국인들끼리 싸움박질 해가지고 50원짜리 가발이 10%, $10, $5 해가지고 땅바닥 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당 경쟁을 방지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주를 받을 때 건설부가 허가를 해야 되겠다. 이게. 그리고 합동수주를 하는 것을 정부가 이걸 관리하겠다. 어레인지 하겠다. 관리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중동에 건설로 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 이제 물 수로공사라든가 새로 항만을 만든다든가 아파트, 관공서를 짓는다든가 도로를 깔아준다든가 이런 SOC,
그런 그 기간 산업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노무자들이 24시간 죽도록 일하는 거 보고 아마 감탄했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일감이 터지게 되는데, 미국도 한국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같이 진출하게 됩니다. 중동 진출해서 우리나라가 중동 건설, 현대건설하고 한진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미국이 너 가지 마라. 이 방해를 하면 못 갈 뻔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협조를 해줬거든요. 왜 해줬느냐. 월남전에서 미국 외에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게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존슨 대통령이 고맙다 해가지고 중동, 베트남 종전됐을 때, 중동에 그걸 열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닉슨 대통령하고 연결되고 미국의 그 다국적 기업하고 연결되면서 중동 진출에 물꼬로 터준 것이 미국의 다국적 회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본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중동 건설 시장에서 대박이 터뜨린 것이 1976년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발주를 한 주베일 항만공사였습니다. 이것이 뭐 엄청나게 큰 항만공사, 아마 현대그룹에서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 진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해외 달러 송금이 급증을 하게 되는데, 자, 60년대에 해외에서 달러로 해서 송금을 하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소독 알죠? 소독 광도라든가 간원 쪽에서 왔고, 일본의 그 제일 동포에서 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좀 들어온 것이 베트남 전쟁에서 군인들이 달러 송금을 보냈죠. 그런데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난 뒤에 달러가 해외에서 반토막 났죠. 그러다가 73년부터 꾸준하게 79년까지 꾸준하게 해외 달러 송금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것이 중동으로부터죠. 74년에 1억 달러, 79년에는 무려 11억 5,800억 달러로 이렇게 해외 송금이 급증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중동에서 온 것이죠. 그리고 중동 진출 붐을 타고 77년도에 수출이 100억 달러가 이미 완성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보다 무려 3년을 앞당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상주지가 1200만 달러 흑자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일 쇼크를 극복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이게요. 선진국들. 이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경기 침체를 맞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고전했는데, 한국이 너무 잘 나가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었죠. 예? 신흥 공업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는 점입니다. 77년도가 박정희 대통령의 골든 타임이었다, 황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8년, 79년에 가면서 이런 유신체제의 이 부작용이 슬슬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 유신체제라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고 이 국회의 의원을 약화시키고 유권자들의 그 정치 참정권을 좀 최소화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그렇고, 노동자들, 뭐 일반 국민들, 언론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들 해서 이제 불만이 슬슬 부글부글 이제 끓게 되는데, 결국 이제 유신체제라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정치 체제에서는 이거는 안 되는 것이고,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으로 해가지고 중화공업은 유신체제에서만이 민주주의를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달성한다는 것은 합의될 상황이죠. 근데 대중들은 이걸 오케이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당 정치가 억압이 되고 노동조합 활동이 억제가 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어느 정도는 이제 제약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78년, 79년에 불만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박정희 정부의 그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총평을 한번 해본다면 1961년부터 1979년까지입니다. 이 18년 동안에. 그래 보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죠. 82달러. 61년도에. 그러니까
불행한 것은 48년 건국 시절부터 해서 61년 동안에 국민들의 생활 상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82달러가 뭡니까? 이게 저 87달러였는데 이 87달러, 85달러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북한보다 못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979년도 유신 말기에 1647달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기적입니다. 경제의 기적이죠. 자동차 등록수 보십시오. 61년도에 26,538대고 79년도에는 49만 대가 넘죠. 마이카 시대로 들어가니. 이 마이카 시대 이거 우리가 참 생각도 못한 거 아닙니까? 중산층 마이카 시대가. 중학교 진학률 49.5%고 61년도. 그 다음에 이제 79년도는 93%로 해가지고 교육률이 급등한 거죠. 이 교육률이 급등하면 뭐예요? 불만이 또 많아지는 거죠. 중화공업의 부작용도 뭐 없다고 볼 수 없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특혜로 인해서 과도한 중복 투자가 있었고 일부 기업에 부실 경영도 있다고 보니까 부실 경영, 과도한 중복 투자가 있다 보니까 79년에 경제 위기가 초래됐던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12.6에 암살되고 나서 전두환의 제5공화국이 등장되었을 때 이 중복 투자가 되면서 된 그런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자관 그 중화공업의 부작용이 이제 현실화되니까 79년도 4월 17일입니다. 경제 안정화 조치를 통해 가지고 경제 안정과 투자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이 정부 시책으로 발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화공업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봉착이 결론적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중화공업은 이 권위주의 또 뭐 정치적으로 독재 정치를 했다는 이런 비난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 8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적 번영에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이런 도로를 깔았다 버팀목이 되었다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고 80년대 이후에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중화공업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제발전, 지금 우리나라 건국이 70년 됐는데 이 경제발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권위주의 체제의 강제력을, 국가 강제력을 적절하게 동원하고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야. 한국이 뭡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석유가 있습니까? 자원이 부족하고 오로지 이 머리 숫자, 노동력만이 풍부한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이러한 그 권위주의 체제 외에는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이건 달성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으로 추진되었다 하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등소평도 뭐라 했습니까? 등소평이가 일본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포항제철 좀 같은 거 하나 좀 지어주시오 그랬다 그래요. 일본 그 재계 지도자한테 등소평이가 정권 잡고 난 뒤에. 그래서 일본 재계 지도자가 한 답이 뭐냐. 근데 중국에는 한국에 박태준 같은 사람이 없지 않소. 그렇게 해가지고 등소평이 웃고 말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포항제철 세계가 부러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정치학자, 아시아통, 스칼라피노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박정희를 만나도 보고 이렇게 박정희에 대한 것을 이리저리 해가지고 관찰한 그 학자인데, 스칼라피노의 마지막 말 이런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박정희 싫어하는 사람이 참 많다. 그런데 그가 유능한 지도자였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국은 박정희가 자기들 말을 안 들어서 싫어했지만 한국을 위해서 유능한 지도자였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한다. 그렇게 미국 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